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 이후 물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상황과 전망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위기 고조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부동산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현재 한국은행은 현재 물가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어떨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요. 올해 5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8%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2%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후반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주요국 대비 의류와 식료품, 또 주거 비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체감 물가가 높다는 점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한 중동 지역 불안으로 인해서 지난 하룻밤 사이에도 유가가 4% 이상 뛰었는데요. 네. 이렇게 유가가 내년까지 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미국의 대중무역 관세로 중국이 수출을 다른 나라로 늘릴 경우 우리나라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에서는 물가도 물가지만 높은 집값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이 총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내놨죠. 네, 오늘 한국은행은 이 설명회 상당 시간을 이 주택가격 양극화에 대한 지적과 해소 방안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비수도권은 주택 건설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의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에 달하는데요. 중국 49.8%포인트, 또 일본, 캐나다는 24%포인트 등을 크게 웃돌았는데 있던 그 수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결국 수요가 없는 지방에 공급만 늘었고 미분양 물량이 누적돼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창용 총재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인상에 대해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앞으로 몇 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총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불안 믿질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한국은행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거시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근본적으로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면 기준금리 인하 횟수나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총재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죠. 네, 이 총재는 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경기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를 지켜보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지난달 29일에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2.5%인 기준금리가 연내 한두 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존 관측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된 불장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면서 비강남권 중소형 구축까지 부르는 게 값입니다. 흡사 경매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을 강미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준공 11년 차를 맞은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최근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20억 원대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소위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짜리가 20억 원을 넘어선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20평대까지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우리는 매수하시려는 분들인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약간 나오면 바로 거래하려는 분위기? 마포와 함께 한강벨트로 묶이는 성동구에서도 20평대가 20억 원에 넘는 가격에 손바뀜됐습니다. 가격 상승 기대감과 더불어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자 마포와 성동으로 가며 계약금부터 쏘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미 22년까지 찍었어요. 파크리스요. 그 자리에 좀 올려버려요. 현재는 약간 패닉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요? 부르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옥수동이 먼저 반응이었고요. 이게 이제 이쪽이 녹록지 않으니까 마포로 지난주에 엄청 많이 넘어가셨어요. 안 되겠다. 빨리 마포라도 해야 되겠다. 이처럼 비강남권 중소형 아파트까지 급등하자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의 불안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사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제가 계약이 9월 달까지라 가지고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정권 바뀐 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권 바뀌고 나서 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이 틀어막힌 상황에서 불붙은 매매 수요를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규제 정책의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한 연말 정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파트값이 날뛰며 패닉바잉 현상까지 나타났던 5년 전 그때로 돌아가기 전에 정부가 의미 있는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한국경제TV는 우리 증시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특별 기획 시리즈를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평균 수익률이 2%에 불과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퇴직연금 규모가 400조 원을 넘겼다는데 수익률은 2%입니다.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형, 그러니까 예금 같은 상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액은 약 432조 원을 기록해서 직전 해보다 50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83%, 그러니까 약 357조 원가량이 원리금 보장형에 갇혀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진 최근에 상장지수 펀드, 즉 ETF 같은 상품이 많이 등장하고 TDF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면서 이 실적 배당형 상품에도 이제 좀 투자가 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고작 17.4%만 여기에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현금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직접 증권사 현장 영업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이 퇴직연금에서 예금조차 가입하지 않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방치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전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불과 2.86%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6.5%대인 국민연금 수익률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네, 퇴직연금 특성상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물론 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자금이 충족되려면 수익률 좀 개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사례와 좀 반대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좀 오르긴 했지만 지난 네. 10년 동안 우리 증시가 이렇게 힘을 못 썼던 그렇죠.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실적 배당형의 투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연금을 직접 운영하는 확정 기여형, 즉 DC와 개인형 IRP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평균 수익률도 그만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5%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이 가장 높은 형태는 확정 급여형, 즉 DB 형태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똑같이 금융회사에 맡긴 적립금이었지만 운영 주체가 회사냐 아니면 개인냐에 따라 좀 나뉩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체 퇴직연금 가운데 DB형이 49.7%, 거의 50% 가까운데 DB형 가운데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93%가 넘습니다. 이 DB형은 약속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이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면 이 금액을 메꿔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DC와 IRP 계좌도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안전자산을 30% 내로 한도로 무조건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이 401K라고 들 수 있는데요. 자산 규모만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2천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이 아닌 실적 배당형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TDF, 타겟 데이트 펀드 비중 자체가 40%가 넘어가고 있는데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 옵션, 즉 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가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하게 합니다. 2006년 이후 이제 TDF 비중, 의무화가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미국 401K의 연평균 수익률은 9%가 넘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수익률을 높이겠다면서 2022년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했는데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한 거는 맞지만 의무화가 아니고요. 또 디폴트 옵션 가운데서도 초저위험, 즉 예금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업계에서는 이 디폴트 옵션 상품 가운데서 원리금 보장형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DC형과 IRP에서 안전자산 30% 룰, 즉 주식 투자 한도를 70%까지 규제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사례에서 이 투자 한도 70%를 유지,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납니다. 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이를 논의해서 이런 퇴직연금을 좀 살리기 위한 논의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올 초까지 사적연금 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논의를 지속했지만 이 별다른 진전 없이 좀 지지부진한 형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 정부 들어서도 좀 쟁점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당을 중심으로 이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확대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별 가입자의 투자 책임을 덜기 위해서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퇴직연금 기금을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뭐 그럴듯한 의견이긴 하지만 이 거대한 사적연금의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인가 또 문제가 있고요. 또 미계약형과 기금형이 공존하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가 연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실제 이제 일본에서는 기금형과 우리나라의 DC형과 유사한 규약형이 운영이 되는데 DC형 가입자는 늘어나는 반면 기금형 도입률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왜냐면요. 1966년에 이제 기금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사이 거품 경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거품 경제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이 거품 경제가 지속이 되면서 자산 운용을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신뢰가 완전히 좀 무너졌던 사례가 존재하고요. 영국에서도 이제 기금형과 계약형이 공존을 하는데 기금형 비중이 좀 높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소규모, 그러니까 12인 이상 사업장의 소규모 기금이 수천 개가 됩니다. 이걸 또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존재하고 각 나라마다 사례는 좀 다르지만 무조건 하나가 옳지는 않다. 이런 사례를 좀 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확실한 건 우리 퇴직연금이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무조건 이 원리금 보장형에서 자금을 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좀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는 것이 디폴트 옵션을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4년) 가까이 현대카드를 이끌어온 김덕환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김 대표는 임기를 8개월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다음 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타벅스와의 단독 파트너십 유지에 균열이 생긴 데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가 오는 7월 말 물러납니다.
김 대표는 2021년 대표직에 올라 돌연 사임했다. 정태영 부회장의 재신임을 받아 2023년부터 현대카드를 이끌어 왔습니다. 구원투수 책무를 안고 경영일선에 복귀한 지 2년 4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는 겁니다. 업계에선 스타벅스와의 굳건했던 동맹에 균열이 생긴 가운데 김 대표가 임기를 8개월가량 남기고 물러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현대카드와의 단독 파트너십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카드는 제휴기업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를 최초로 내놓은 선두주자입니다. 지금까지 19개 브랜드와 손을 잡고 40종의 PLCC를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을 80%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PLCC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엔 신한카드를 제치고 사상 처음 신용 판매액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와의 단독 제휴는 정태영 부회장이 출시 전부터 각별히 챙겨온 사업입니다. 당시 현대카드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스타벅스 전용 카드를 내놓으며 시장을 선도했고 출시 3주 만에 5만 장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스타벅스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현대카드가 계약 연장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부회장이 직접 나서 스타벅스를 설득하고 있지만 계약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인 겁니다. 이 틈을 노린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 등 경쟁사가 스타벅스와 손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가 제휴사를 변경하게 된다면 PLCC 시장이 커진 이후 처음으로 제휴사가 카드사를 바꾸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당뇨 합병증 치료제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하는 바이오시밀러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서우 산업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당뇨 합병증이 심하면 실명 위험까지 있다던데 맞습니까? 네, 이게 망막병증이라는 대표적인 합병증 때문에 그런데요. 이 당뇨병 환자의 약 20%에서 30%가 이 망막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우리 눈의 망막 가운데 위치한 황반이요, 이 중심 시력을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 황반 부종 등 이상이 생기면 시력 저하를 유발해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 황반 부종 치료제 시장은 미국 리제네론의 이 아일리아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 13조 원을 넘긴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이 아일리아의 특허가 지난해 1월 국내에서 만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해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필리브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이덴젤트라는 제품명으로 바이오시밀러를 각각 출시했습니다. 이 정확한 매출은 공개되지 않지만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필리브는 지난해 약 90억 원 그리고 그보다 늦게 출시된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는 여기에 못 미쳤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다만 아직 이 출시한 지 1년 정도에 불과한 데다 이 당뇨병 유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매출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이 전 세계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시장은 오는 2031년 약 1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최대 시장인 유럽과 미국 진출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사인 리제네론과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출시가 미뤄지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통상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는요, 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만료 후에도 이 특정 기간을 특허 기간을 연장을 하고 또 바이오시밀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허를 추가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미국 내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는 지난 5월 이미 만료가 됐지만 제형에 대한 특허는 오는 2027년 6월까지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5월에 일찍이 이 아일리아 시밀러 제품의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오리지널사인 리제네론이 판매를 막기 위해서 건 소송 과정에서 예비로 이 출시 금지 명령이 결정이 되면서 진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FDA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셀트리온도 같은 이유로 출시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결국 셀트리온이 리제네론과 합의를 해서 미국 출시를 좀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의 이 아일리아 시밀러를 출시한 건 암젠이 유일한 상황이라서 다음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아일리아의 독점권이 오는 11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에피스와 셀트리온 모두 이에 맞춰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이 기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바이오시밀러 등 복제약을 넘어서 전에 없던 제형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도 있다고요? 네, 이 아일리아를 비롯해서요, 현재 상용화된 표준 치료제는 대부분 이 안구에 직접 주사하는 이 주사제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직접적으로 주사해야 한다는 이 공포감 때문에 또 통증이나 염증 등 부작용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왔는데 이 많은 기업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치료법을 가진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큐라클이 간편하게 먹어서 복용하는 신약 리바스테랏을 개발 중인데요. 이 글로벌 경쟁사 중에서도 임상 속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에서 완료한 임상 2회 이상 결과 시력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경구약이 나온다면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고통까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보통 한 달, 두 달, 길게는 석 달에 걸쳐서는 계속 병원에 와서 고통스럽게 눈에다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를 맞지 않고 먹는 약으로 치료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주사에 따른 공포나 부담감을 덜어주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겠고요. 큐라크는 지난 2월 FDA와 후속 임상과 관련된 미팅을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임상 2비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바이오텍에서 반영구적인 차세대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내년에 코스닥 상장을 앞둔 이 국내 바이오텍 뉴라클 제네틱스인데요. 네. 여기서 이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FDA 패스트 트랙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개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아일리아의 성분을 망막 안의 세포에 직접 주사를 해서 단 1회 투여만으로도 수년간 치료 효과를 내는 이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를 최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이 뉴라클 제네틱스는요, 자체 개발한 구조를 통해서 매우 낮은 용량으로도 높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전자 발현 효율을 3배 더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 임상 1, 2회 이상 중인데요. 오늘 또 국가신약개발사업 임상과제에도 최종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속 임상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네. 특히 다수 글로벌 제약사와 이 다양한 방식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까지 대규모 기술 수출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전문 기업 UNAI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편의점 시장을 강타한 두바이 초콜릿이 열풍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낸 UNAI. 삼성전자와 KT, 한국은행 등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UNAI가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2004년 설립 당시 사명은 RSN이었지만 지난해 8월 AI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UNAI로 사명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창업자인 배성환 대표는 삼보 컴퓨터를 시작으로 국내 IT 산업 초창기부터 활발히 활동해온 1세대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상장 후 기업용 구독형 소프트웨어 사스 라인업을 확대해 시장 대표주자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별 특화된 AI 분석 범용형 사스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국어 서비스로도 출시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UNAI는 2011년도에 15억 원 매출과 영업이익 2억 원을 기록한 이후 14년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등 동종업체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 제품이 구독형이다 보니까 모든 개발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900여 개의 모델링도 다 저희의 자산으로 다 축적되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이런 투입 비용이 적게 들게 됩니다. UNAI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222만 주를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최대 약 289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R&D 투자와 해외 시장 확장을 위한 재반 비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은 오늘까지 진행되고 일반 투자자 청약은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장일은 7월 4일, 상장 후 시가총액은 1,154억 원에서 1,33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선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선대위의 국가 AI 정책 제안에 참여한 경험도 있는 뉴엔AI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수혜를 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